자, 다음은 이제 COE익의 포기입니다. 1번 판례를 보면은요, COE익의 포기는 이제 채무 승인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채무 승인은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런데 COE익의 포기는 그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률 효과를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 효과 의사까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했어요. A가 B에게 대여금을 이제 청구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B가 나도 A에 대한 채권이 있다라고 상계 항변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시점에서 대여금은 이제 시효가 완성된 것이었어요. 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는데 B가 이제 상계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소심에서 B가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겁니다. 소멸시효 항변을 했다. 자, 이제 B가 소멸시효 완성됐다 이제 라고 주장을 하니까 A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가 1심에서 상계 항변을 했다는 거는 요 A의 요 채권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상계 항변을 한 거니까 이거는 시효이익의 포기다. 너는 이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뭐 어떻게 봤냐면은 상계 항변이라는 게 성질상 예비적 항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의 채권도 소멸이 돼 버리기 때문에요. 다른 항변이 이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이제 하는 항변이다라는 거죠. 그런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B가 소멸시효 완성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상계 항변을 했다고 해서 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시효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어떤 그 효과 이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요. 요 B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2번 판례는 이제 묵시적으로도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A 소유 부동산입니다. 자, 근데 이제 경매가 이제 A의 이제 경매 신청에 의해서 경매가 됐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시효 완성된 채권이다 이거야. 시효 완성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다 이거야. 그런데 요 B가 요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묵시적으로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B가 예를 들어서 시효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뭐 1억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정해졌는데요. 요 A의 다른 채권자인 C가 자기가 배당을 더 받아야 되는데 시효 완성된 채권으로 B가 배당을 많이 받아간다 이게. 그래서 C가 배당 이의를 했다 이거. B를 상대로 너 시효 완성된 거 가지고 왜 더 배당 받아가느냐? 라고 배당 이의를 했다. 자기 채권 한 5천만 원을 변제받기 위해서 배당 이의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요. A의 시효 항변을요.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대신한 거다 이거. 대신한 거다. 그래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요.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이런 대위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되고 나머지 5천만 원 부분은 5천만 원 부분은 시효이익이 그대로 포기된 걸로 봐서 B가 이제 또 배당을 받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판시 1번에 보면은 시효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 채무로 저당권자다 피담보 채무로 해서 경매 신청해서 다 배당받을 때까지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이익의 포기다. 묵시적으로 포기한 거다. 그런데 요 C가 A를 대위해서 배당 이의를 했다면 이 A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유효한 거고요. 유효하다 이게. 네. 그 다음에 이의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A가 여전히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서 요 B가 배당받은 거는 유효한 거죠. 시효이익이 포기가 돼서 B가 배당받은 거니까요. 이거는 유효한 것이죠. 그리고 판시 3번에 자기 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 대위에 의한 소멸시효 주장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3번 판례는 뭐냐면은 채권이 이제 시효가 완성됐다 이거야.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채무자가 일부에 대한 변제를 하게 되면은요, 전부에 대한 시효 이익을 포기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채권 전부에 대한 시효가 완성돼서 소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대한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 뭐 변제를 했다. 그러면 전부에 대한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은 3번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겁니다. A가 B에 대한 1억 원 이제 채권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5천만 원이 이제 C에게로 채권 압류 전부가 됐어요. 압류 전부에 의해서 이제 5천만 원은 요 C에게로 이제 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5천만 원만 남은 거예요. 원래 1억 원의 채권이었는데 5천만 원이 전부가 된 거죠, C에게. 그래서 5천만 원, 5천만 원 남은 겁니다. 그리고 C가 이제 전부금 소송을 제기했더니 B가 5천만 원을 변제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B가 이렇게 5천만 원을 변제했다면 이게 시효이익 포기가 돼가지고 나머지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도 시효이익이 포기된 것으로 보겠는가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 이 채권이 전부된 채권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으로 서로 별개의 독립된 분할 채권이 됐잖아요. 원래는 하나의 채권이었지만 이게 전부된 채권 5천만 원, 전부되지 않은 5천만 원 이렇게 독립 분할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 B가 5천만 원에 대한 변제를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만 시효이익 포기지 이거에 대해서까지 시효이익이 포기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효 완성이 포기된 채권의 일부 변제는 전부에 대한 시효이익이 포기가 된 걸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분리 독립된 채권 중에 일부에 대한 변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효가 포기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요. 자,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5천만 원 채권이 있어요. 연 10% 이자 약정을 했습니다. 2001년 7월 1일에 빌려주면서 2002년 6월 30일을 변제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고는 이제 이거를 갑에게 이제 3천만 원에 대한 전부가 있었어요. 압류 전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천만 원만 남고 3천만 원 이렇게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갑은 피고에 대해서 2013년 5월 2일에 전부금 승소 판결을 받았고 조정
이제 결정이 있었습니다. 전부금 소송을 제기해서 조정 결정이 있었고 피고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했다 이거야. 전부금 3천만 원에 대한 지급을 했다 이거야. 자, 근데 사실 갑이 요 피고에게 전부금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요때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피고가 그거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그다음에 이걸 그 판결된 금액을 다 지급했다면 이거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원고는 야 전부에 대한 시효 포기니까 2천만 원 지급해라라고 이제 청구한 건데 이거는 전부된 채권, 전부되지 않은 채권 이게 분리 독립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요 전부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까지 시효이익이 포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여전히 시효가 완성된 거니까요.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죠. 청구하지 않음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 판례도 자, 채권자가 이제 동종에 이제 여러 채권이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로 인해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이 있어요. A가 B에 대해서 동종의 수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 둘 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그 중에 B가 어느 한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하게 되면 시효이익은 전부에 대한 포기로 본다는 거예요, 원칙은. 그런데 만약에 A가 요 B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B가 피담보 채무에 대한 변제를 했다면 이거는요, 요 저당권 실행을 막기 위해서 변제한 걸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 독립된 채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채무, 그 다음에 저당권에 설정된 피담보 채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했다고 해서 이것까지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거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된 길을 말소하기 위해서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다면 그것만 시효이익이 포기가 된 것이지 다른 것까지 시효이익이 포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판례는요. 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거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시효이익이 포기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대적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더 이상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시효이익을 포기한 채무자하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거냐면은 A가 B에 대해서 92년 8월 25일에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5천만 원에 대한 그 제1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제1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제2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이제 3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자에 대한 제2 저당권을 또 설정을 했는데 그게 2004년 4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5천만 원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2 저당권을 설정한 거니까요. B는요.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시효이익을 포기한 상태에서 B가 C에게 2013년 12월 5일에 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C가 이제 소유권자가 됐어요. 자, 그러자 C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시효이익을 포기한 건 B다 이거야. 근데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나는 시효 이익을 원용하겠다 이거야. 나는 시효 이익을 원용할 테니까 그 저당권 말소해라 말이죠. A에게 저당권 말소 등기하라. 이렇게 청구를 한 건데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야. 너가 시효 완성된 시점에서 이미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그때 너가 시효 이익을 주장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이미 시효 이익을 포기했고 여기가 그 B와 이제 이해관계를 그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너가 시효 이익을 시효 이익 포기를 할 수는 없다. 이거. 시효 이익 포기를 주장할 수는 없다. 시효 이익 그 포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효력을 부정하고 시효 이익을 새롭게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게 그 판례입니다. 자, 그 박스 안에 있는 사례를 보면은요. 자, A가 상인입니다. 자, B도 상인이에요. 자, 1억 원을 빌려줍니다. 연 5% 약정을 했습니다. 2011년 7월 16일에 빌려줬고 2012년 7월 15일이 변제기입니다. 자, 그리고 A는 C에 대해서 여기 이제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 C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을 1억 5천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B가 2018년 7월 15일에 자, 1억 원 변제했습니다. 1억 원 변제를 했다. 자, 그러면 2018년 7월 15일은요,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B는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거야.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제를 한 거기 때문에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B만 포기한 것이지 물상보증인인 C에게 그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C는 여전히 시효 이익을 주장하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요 A에게 피담무 채무가 소멸했으니 근저당권 말소해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C는 그냥 말소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가 일부 그 남은 채무를 변제할 테니 말소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피담보 채무 소멸을 이유로 A에게 말소 등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에 보는 것처럼 피고는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렇게 청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소멸시효에 대한 학습을 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민법 지식뿐만 아니고요. 소송법, 집행법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이 없으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지난주, 이번 주에는 조금 자세하게 소멸시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